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6년 차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제 사연을 보내는 걸 사실 많이 망설이긴 했습니다. 시가 식구들과 관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시기 전 믿었던 자식에게 험한 꼴을 크게 당하셨고 다행히 차남인 우리 부부에게 보살핌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식 며느리라는 도리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위로 형과 누나가 있어요. 저 시집 올 때는 막내 아들이라 시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집 왔을 때 큰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 10년 차셨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 예비 시아주버님 내외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참 웃긴 게요. 그때 마음 상했던 일 이후로 결혼해 살면서 줄곧 아주버님 내외와는 편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 결혼할 때 남편 직장 근처 동네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 보태 처음부터 집을 매매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견례까지 다 하고 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 집사라고 보태주시기로 한단 말이야. 그게 좀 어렵게 됐어. 어? 다음 주에 집 보러 가기로 한 데가 세 군데인데 갑자기 왜? 우리 형이 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나 봐. 자기 장가 갈 때는 1억만 보태줬는데 나 장가 보낼 때 왜 더 많이 보태주냐고 말이야. 형이 사는 동네는 집값이 싸니까 그 돈 가지고도 충분했지만 우리랑은 다르잖아. 나랑 한참 신랑이 했는데도 우리 형이 막무가내야. 나한테 더 보태줄 거면 자기도 그때 못 받은 돈 달라고 억지를 부리잖아. 내가 우리 형 욕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어쩌면 좋냐. 자기 형이 그런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당에 내가 따지고 들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만큼 보태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잖아. 상황이 그런데 고집 부리면 괜히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게 되는 거 아니야? 난 결혼 전에 그러긴 싫어. 그냥 말 안 나오게 당신 형이 하자는 대로 해. 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입장 이해해줘서 고맙다. 나는 마음 같아선 형이랑 싸우고 싶은데 결혼 앞두고 있어서 최대한 참은 거거든. 그래, 자기 말대로 시끄러운 소리 결혼 전에 내봐야 뭐 하겠어? 일단 우리 둘이 열심히 해서 더 잘 살면 되는 거지. 시아주버님이 어머니가 우리 보태주기로 한 돈이 본인이 결혼할 때 받았던 돈보다 많다며 딴지를 거는 바람에 집을 매매하려던 계획을 접고 급하게 전셋집을 구해 신혼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시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알고 내심 놀라긴 했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서 느낀 건요. 시아주버님보다는 옆에 있는 형님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느낌에 형님이 보통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해 살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저는 시댁 재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안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나눌 거라고 해도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자식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 것도 주제넘는 짓이라 생각해요. 잘은 몰랐지만 시부모님이 사는 지역에서 아버님이 꽤나 입지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위원회 회장도 하시고 제가 농사일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 모든 일이 아버님 통에 될 정도로 땅도 크게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아요. 큰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시댁 근처에 사셨고 저와 남편만 이곳 경기도 용인에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시댁과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
시댁에는 명절이나 행사 있을 때만 내려갔던 게 사실입니다. 시누이는 경남으로 시집갔으니 친정일은 신경 쓰기 힘드셨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시내에서 정육점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집 올 때는 치킨집을 하셨고 그 다음은 국밥집을 하셨고 세네 번 업종을 바꾸셨습니다. 남편은 7살 나이 차이 나는 자기 형과 그리 친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큰 아들만 위하는 집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자리 못 잡고 사는 큰아들에게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몇 년 전 하던 사업 또 털어먹고 읍내에 정육점 차리겠다 했을 때 남편은 마뜩찮아했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끼리는 종종 얘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대체 어머니는 형한테 왜 저렇게 돈을 대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형수가 있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애들 커가면서 돈 많이 들 텐데 왜 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지. 내가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놓으라 할 때 배워서 월급 나오는 회사에서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형이 오죽 힘들면 부모님한테 기댈 까고 이해하려고 해도 가끔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당신 부모님이 아직 여력이 되시니까 뒷받침해 주시는 건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그나저나 형님네도 이제는 정말 하는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큰일이네. 이번에는 잘하시겠지? 그동안 사업하신 거 경험도 있으시잖아. 부부가 둘이 하는 거라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어? 내가 볼 때 우리 형은 사업 수완 없어. 또 말아먹어야 안 하려나? 계속 부모님 돈 갖다 쓰다가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신경 끄자. 알아서들 하시겠지. 남편은 형님이 하는 사업을 못 믿어가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아먹은 게 몇 번이니 더 해봤자 부모님 돈만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부모님 근처에서 돌봐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나중에 재산은 우리가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고 남편과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대신 그만큼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도 형님에게 미리 말해놨던 게 있다면 가까이 살지 못해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랑 제가 며느리로서 꼭 챙겨야 할 일은 주저 말고 말해달라고 했었는데 형님이 제 말에 콧방귀를 살짝 뀌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매번 동서한테 말해야 하겠어? 멀리 사니까 신경 많이 못 쓰겠다고 미리 선전포고하는 거 솔직히 내 입장에선 불편하게 들려. 멀어봤자 여기가 뭐 4~5시간 거리야? 2시간이면 오는 거리잖아. 내가 시집와서 한 만큼 동서도 똑같이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네, 알겠어요, 형님. 저 내려와서 해야 할 일 있으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오겠습니다. 형님의 뾰족한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형님은 명절이나 제사 빼고도 김장이며 추수며 우리 부부에게 오라가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카들 학교 졸업이나 입학, 가족 여행 등등 뭔 놈의 행사는 그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우된 죄로 형님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형님이랑 틀어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첫 아이 출산 앞두고 있을 때 형님에게 너무 서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출산 예정일이 명절이랑 겹쳐서 시어머니랑 미리 말씀드린 상태였고 어머니는 당연히 괜찮다고 하셨죠. 게다가 조산기도 있어서 회사도 쉬고 있는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말하기 전에 오지 말라고까지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만 말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형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반응이 참 생각 외였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 설에는 아무래도 시댁에 못 내려갈 듯해요. 조산기가 있어서 한 달 동안은 아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요. 아이 낳고 몸 추스르면 가야 할 듯 싶어서요.
미리 연락드렸어요. 조상끼? 동서, 겉보기에는 엄청 튼튼해 보이던데 조상끼라니. 내가 막달까지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혹시 시댁 오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동서는 어쩜 머리도 그렇게 잘 썼어? 명절하고 출산일을 딱 맞게 계산하고 말이야? 그런데 동서는 명절에 못 오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어쨌든 동서가 못 오면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니 제가 명절에 시댁 가기 싫어서 1년 전부터 예정일을 맞췄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추측도 황당했고 저더러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며 타박하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시댁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형님도 시어머니가 음식하시는 거 옆에서 거들기만 하다가 간단히 음식해서 아침만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굳이 죄송하다고까지 얘기해야 할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출산하느라 시댁에 못 가는 게 미안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라 대꾸를 하면 형님 성격에 더 난리 치실 것 같아 꾹 참고 아이 낳느라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아이까지 낳고 기르는 형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형님은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똑같이 강요하면서 늘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더 해주는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살피던 분입니다.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로 늘 자기네가 더 힘들다는 말은 밥 먹듯이 하고 늘 금전적으로 부모님 도움은 더 받으면서 우리 부부가 자기들 모르게 뭐 하나 도움이라도 받을까봐 늘 전전긍긍 하던 게 형님네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건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지병도 없으셨고 흔히들 먹는 혈압약 한 번 안 드시던 아버지셨는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간 이후 보름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집안의 기둥이 없어지면 가족 간의 우애가 흔들리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무제가 지나자마자 형님네는 시부모님 재산 문제 때문에 집안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앞으로 재산들을 대부분 돌려놓으셨는데 형님네는 자기네 몫을 미리 받고 싶다며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해서 형님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속내를 보일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재산을 달라는 건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형님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들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살았는지 잘 알 거다.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평생을 고되게 일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자마자 자식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한 거 알면 지하에서 땅을 치고 우실 거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니들한테 있는 거 다 나눠줄 생각 없어. 나눠 가지고 싶거든 나까지 죽고 나서 나눠 가져라. 그러자 시어머니 말에 아주버님이 발끈하시더라고요. 엄마, 누가 다 나눠달래요? 살기 힘든 사람한테는 미리 조금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누나랑 동생은 먹고 살만하니 상관없겠지만 나는 다르다고요. 내가 다른 형제들 못까지 욕심내는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이러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아주버님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재산 달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오니? 나도 엄마랑 생각이 같아.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부모가 다 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 자식도 부모한테 받을 게 있어야 잘하는 거 몰라? 네가 힘든 건 네 사정이야.
그동안 부모한테 제일 도움 많이 받아놓고 이러는 거 솔직히 아무리 형제라도 꼴 보기 싫어. 누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차피 시집가서 우리 집에는 신경도 못 쓰잖아. 누나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신우이와 아주버님 간의 다툼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 둘을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며 아주버님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게요. 시어머니와 신우, 우리 남편이 전부 아주버님과 맞서는 상황이 되니까 형님은 아주버님 편을 들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무리 나중에 어머니 모실 사람은 장남이 이 사람인 거 모르세요? 그동안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제가 꾸준히 한 거 재산놀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시는 거 솔직히 서운하네요. 너도 똑같구나. 네 남편이 이러면은 말리지는 못할 망정 형제들 우애 갈라놓고 집안에 큰 소리 나게 하고 싶니? 이제는 나도 니들한테 퍼줄 거 없어. 힘들어도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혈압 올라 죽겠구나. 그때 어머니가 화를 못 참고 형님에게 소리를 치시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아 버리시더라고요. 놀란 신우이와 우리 부부는 일단 어머니를 안정시키기 위해 형님 내외에게 그만하시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한동안은 형님네가 재산 달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신우에게는 따로 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제 귀에는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크게 아픈 데는 없으셨기 때문에 혼자 지내시는 것도 금방 적응하시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도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거의 비슷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저희도 자주 찾아뵈려 노력했고요. 물론 어머니도 이른이 넘은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노화는 있으셨지만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일상생활 다 하셨고 무엇보다 총계는 낭랑하신 분이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또 우환이 닥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형님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명절 문제를 상의하려고 연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서, 그동안 내가 긴가민가 하느라 말은 못했는데 아무래도 말이야. 어머니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는 게 점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내려오면 의논 좀 했으면 해. 어머니가요? 지난주에 저랑 통화할 때 전혀 그런 건 못 느꼈는데요? 동서는 가끔 전화만 하는 건데 그런 걸 알겠어? 나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걸 진작에 안 거야. 동서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확실히 이상해지셨어. 건망증이랑은 전혀 달라. 방금 말한 걸 까먹는데 하루에 10대 번인데다 지난번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난다고 못 들어가고 계신 걸 이웃집에서 보고 연락을 했다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치매 증상인 것 같아. 네? 치매요? 치매가 이렇게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검사 예약을 해놨어. 병원은 내가 모시고 갈 거고 검사 결과 나오면 내가 연락할게. 그때 어머니 문제 다시 상의하는 걸로 하자.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라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많이 놀랐습니다. 형님은 생업이 있으니 바쁠 것 같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겠다 했지만 형님은 굳이 내려오지 말라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알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병원에 가기 전에 저와 같이 먼저 내려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머니 댁에 내려가 어머니 상태를 살폈는데요.
형님에게 들은 말과는 달리 어머니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심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걱정돼서 좀 다그치듯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불안정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보니 어머니는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일 겁니다. 다른 병에는 걸려도 치매만은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게 어머니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가 봐. 나는 치매까지 걸려서 자식들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니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치매라고 진단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냥 초기 상태로 유지하고 사는 경우도 많대요. 줄에 겁부터 먹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어머니 전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검사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 근데 정말 치매면 나는 이제 어쩌면 좋으니? 지난주에 큰애가 그러더구나. 내가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조금 전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좀 이상하다는 거야. 생전 안 잊어버리던 현관문 비밀번호도 까먹고 니들 전화번호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뭐냐. 그 정도 건망증은 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과 저는 어머니를 애써 안심시켜드리고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우리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도 그랬고 불안해 보이는 것도 치매 증상인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얼마 후 형님이 시어머니 치매 검사를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서, 오늘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치매가 맞대. 그것도 진행이 좀 상태라네?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상의할 때가 온 것 같아. 형님 말에 저와 남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내 고생만 하시다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이제는 호강 좀 하시려나 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치매라는 병에 걸리시다니요. 형님 말대로 가족들이 모여 어머니 돌보는 문제를 상의했는데요. 솔직히 제 눈에는 아직 어머니 혼자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머니를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놔뒀다고 혹시 집에서 불이라도 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건데? 당연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 근데 니들이 알아? 맨날 보는 우리보다 어머니 상태를 잘 알겠냐고. 그래. 동서 생각에는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어머니 상태 지금 심각해. 혹시 혼자 계시다가 길 잃거나 사고라도 나봐.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어? 아니야? 안 그래? 그건 형님 말이 맞죠. 그렇지만 형님이 혼자 어머니 모신다는 게 힘드실까 봐 그래요. 저희가 여기 내려와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돌아가면서 모신다는 것도 어머니한테는 못할 짓인 것 같고요. 그래. 그러니까 마진 우리가 모시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 나 솔직히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고 각오는 하고 있었어. 이럴 때 맏며느리가 나서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다들 동의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어머니 집 정리하고 합가할까 해. 그러려면 형제들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모이자고 한 거야.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미 결심을 단단히 하신 듯 어머니 집을 처분하고 합가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집을 굳이 팔고 넓은 집으로 새로 얻어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오래된 주택인 어머니 집은 형님의 식구들이 다 같이 살기는 불편했고 형님 댁도 좁아서 어머니를 모시는 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 처분은 형제들이 전부 동의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하루아침에 팔리는 건 아니니 그동안은 불편을 감수하고 형님네 집에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그 정도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내심 놀랐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님을 본 바로는 시어머니의 그리 애틋한 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니까 남편과 저 그리고 시누이는 따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더 정신줄 놓아버리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재산 문제랑 다른 정리할 것들 위임받아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 갖겠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가 정신 온전할 때 어지간한 건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그 문제 논의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 같네요. 나중에 정말 어머니가 가족들도 못 알아보신다면 모를까. 아직은 또렷하실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자 형님과 시아주버님 표정이 못마땅하다는 듯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신우도 우리 남편 편을 들어주었기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집을 처분할 때까지 형님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내린 결정을 따르기로 했고 각자 형제들이 매달 생활비도 각출하기로 했고요. 자주 내려가서 어머니를 챙겨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우리 부부가 어머니를 뵈려 내려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상하게 지난주까지 연락이 되던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형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동서, 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말어. 어머니 잘 계시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려오지도 마. 네? 갑자기 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어머니랑 전화통화했는데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가 환경이 갑자기 바뀌셔서 그런가 갑자기 불안증이 심해지셔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더라. 자꾸 엉뚱한 데 전화하시길래 아예 핸드폰도 내가 빼앗았어.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는 거니 걱정 말고. 병원 갔더니 절대 안정을 해야 한대. 정신과 약도 같이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동서도 내려오지 말고 우리가 연락할게. 아무리 그래도 형님, 어머니가 갑자기 길도 못 찾으신다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잖아요. 왜 갑자기 나빠지신 거죠? 제가 놀라서 물으니 도리어 형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동서, 나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근데 방금 동서 말은 꼭 내가 모시고 나서 나빠지신 거 아니냐는 소리로 들린다. 어쨌든 어머니는 잘 있어. 당분간은 어머니 안정 위해서 집에 조용히 계시게 할 거니까 괜히 와서 어머니 둘 쑤시지 말고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에 저는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더니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내려간다는데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약간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연락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형님에게 들은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어머니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형님이나 아주버님에게 연락하면 그저 어머니가 안정이 필요하니 당분간 흔들지 말고 내려오지도 말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님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저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명절 재산이 뭐니 다 없앨까 해. 동서도 불만 없지? 며느리인 우리한테는 잘 된 일이지 뭐. 그렇게 알고 당분간은 동서도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살아. 하지만 한 달이 넘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 처음에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믿었던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주말에 당장 어머니를 뵈러 연락 없이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기로 한 주말을 하루 앞둔 날 그만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형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했던 겁니다.
애미야, 나 치매 걸린 거 아니란다. 나 좀 얼른 데리러 와다오. 분명 번호는 형님 전화번호인데 내용은 마치 어머니가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한 줄을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우리는 어머니 목소리만 몇 번 들었을 뿐 만나지도 못한 데다 요즘은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그 문자 내용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혼비백산한 채로 회사를 조퇴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여보,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어머니 보러 내려가 보자. 그래, 여보, 느낌이 아무래도 안 좋아. 분명히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 급하게 2시간 거리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당연히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 돼서야 아주버님 댁에 도착했는데요.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던 형님이 우리가 온 걸 알고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형님, 저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그런데 형님 댁 안에서는 인기척도 나고 뭔가 두런두런 말소리까지 들리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더 참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 형! 빨리 문 열어요! 우리가 온 거 알면서 왜 문을 안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열어요. 대체 왜 문을 안 여는 건데요? 계속 안 열면 힘으로 열까요? 그러자 마지못한 듯 안에서 형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서! 우리가 당분간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 못 알아들은 거야? 어머니 상태 안 좋으니까 괜히 들쑤시지 말라고 한 건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은가 봐. 문 못 열어. 당장 돌아가고 나중에 연락하고 내려와. 저는 형님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2시간 넘는 거리에 사는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왔다고 해서 굳이 문전박대를 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자식인 남편이 어머니를 보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은 형님 목소리를 듣고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당장 문 열어요. 우리 형 안에 있죠? 대체 형이랑 무슨 꿍꿍이길래 어머니랑 연락도 못하게 끊어놓고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얼굴만 확인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당장 이 문이 안 열면 나도 뒷일은 책임 못 져요?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리니 시끄러운 소리에 아랫집, 윗집,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고 아무래도 일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너는 연락도 없이 불쑥 이렇게 내려오냐?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건 생각 안 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중에 내려와. 그때 남편은 문이 닫히기 전에 아주버님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거구인 남편에게 밀려 옆으로 밀쳐졌고 저도 그 틈을 타 형님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고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요. 그 문을 연 순간 저와 남편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는 어머니가 계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더러워 보이는 이불 위에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밖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나와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누워만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이불을 확 걷었을 때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그냥 보통의 노인네였던 어머니가 정말 깡마른 모습으로 누워 계셨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여러 번 불렀지만 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쳐다보기만 하실 뿐 말을 안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부들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형? 어머니가 왜 이러고 계시는 건데? 대체 이건 무슨 냄새지? 형, 어머니 혹시 이 방에 가둬둔 거야? 저게 뭐야? 요강? 설마 여기서 용병까지 보게 한 거야? 아주버님과 형님은 남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야, 주원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아프셔서 계속 먹을 걸 마다하시잖아. 그래서 저렇게 말하신 거야. 오해하지 말어. 그게 말이 돼? 어머니가 먹을 걸 안 드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지. 이렇게 방 안에 방치하고 있었다고? 형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노인 학대인 거 몰라? 멀쩡하셨던 엄마가 형이 모신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대신 게 말이 되냐고? 뭐? 노인 학대? 야, 너 내가 부모를 학대할 사람으로 보이냐? 서방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어머니 삼시세끼 다 챙기고 애쓰는 거 전혀 모르시나 봐요? 어머니가 고기를 거부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요강은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갖다 놓은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형하고 형수 말은 못 믿겠어. 일단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게 119 불러.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저는 다급히 남편 말대로 119를 불렀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거 보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길길이 날뛴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 119와 경찰이 도착했고 일단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더니 병원에 이송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상태가 중했던지라 저는 어머니와 동행해 병원에 가기로 했고요. 경찰이 모든 정황을 보더니 형님 내외를 노인학대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연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황이 뚜렷했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니 몸에는 여기저기 몸자국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로 가서 자기 형을 직접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순순히 경찰에게 끌려갔냐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은 물론 연을 끊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아주버님을 보고 저는 일단 어머니와 병원에 왔는데요. 일단 그 지역에서 큰 병원은 하나뿐이라 어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은 병원도 그 병원이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영양실조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황당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신 건 맞지만 치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형님이 치매라고 한 말을 듣고 속으로 낙담하고 불안해하셨던 겁니다. 그럼 대체 왜 형님 내외가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로 몰고 갔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경찰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형님 내외는 어머니 재산을 미리 가로채기 위해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갔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댁에 갔더니 어머니 신분증이며 인감이며 전부 형이 가지고 집이랑 땅이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놨더라. 세금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주 마음이 급했는지 돈까지 빌려가면서 처리했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현금 자산 있는 건 통장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을 안 하셨나 봐.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계속 굶기고 학대했대. 형수가 형을 엄청 압박했나 봐. 당장 사업이 힘든데 땅이랑 집이 금방 안 팔리니 마음이 급했겠지. 등기 쳐놓은 건 다시 되돌려 놓기로 했어. 당분간 누나랑 이 문제 처리하느라 정신없겠어. 뭐? 세상에.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다니 너무 소름 끼친다. 여보, 일단 어머니는 당분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모시자.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셨고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서 집으로 내려가겠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넓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와 지내시며 아이들도 챙겨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는 게 더 즐거워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더 이상 고집 안 부리시고 우리 가족과 지내시기로 하셨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형님 내외와는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집 식구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형님은 검찰로 사건 송치까지 되었는데도 변호사를 쓰고 방어를 했는지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걸로 알아요. 우리나라 법이 참 웃긴 게요. 저도 처음 한 건데 초범에게는 참 관대하더라고요. 자기 부모 학대하는 폐륜 저지른 사람에게도 한 번의 관용을 베푸는 게 법이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버님 내외는 감옥은 안 갔지만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어머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고 공증까지 받아 놓았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소송하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간혹 어머니를 형님네에서 발견했을 때를 떠올리면 어머니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합니다.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키신 적도 없고 늘 자식을 도와주려고 애쓰셨던 분인 거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같이 한 시간이 짧아서 어머니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네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제가 겪은 일은 생각보다 쉽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익명의 공간을 통해 이렇게 털어놓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이런 문제를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함이니 다소 불편한 얘기였더라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연으로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